나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 뭐 여기서 상승하면은 상승할 때 사도 충분히 수익률을 나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 관리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괜히 들어가서 물려서 힘든 것보다는 천천히 사도.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하락하고 횡보를 좀 오래 할 것 같아서 한두 달은 할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기다리려고 보고 있습니다. 섹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섹터는 일단은 AI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WA.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넘어서 올라가면 알트코인이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올라가지 못했어요. 특히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내려갔어야 되는데 도미넌스도 안 빠지고 오히려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사이클이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저자분이신 호필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부터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닉네임은 호필을 사용하고 있고요.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의 저자인 장석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좀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최근 하락을 겪으면서 코인 시황부터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5만 6천 달러까지 하락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이제 하락의 폭은 달러 기준으로는 크진 않았는데 체감이 컸다고 생각되는 거는 환율이 빠지고 그 다음에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한 3%대까지 빠지면서 삼중타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 좋은데 떨어질 때는 또 환율이랑 특히 김프까지 빠지면서 좀 하락폭이 체감으로 원화 기준으로는 강하게 와갖고 그게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손절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끊고 싶잖아요, 고통을. 지금 시점에 손절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 물을 타시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좀 일을 조금 더 해서 돈을 좀 더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화채굴을 해라. 원화채굴을 해서라도 이왕 투자를 하셔서 물렸으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투자를 안 하셨으면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천천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코인 초보 시절이 있잖아요. 지금 또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초보 시절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코인 초보 시절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원래는 비트코인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투자한 게 2017년 한 4월 5월쯤에. 그럼 원래 알고 있던 건 언제부터 알고 제가 그냥 한 15년 16년에 알았는데 진짜 초창기부터 하셨네요. 다 모든 분들이 그랬듯이 야 그런 게 어딨어 사기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 무시하고 있다가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비트코인이 많이 요즘 올라갔는데 요즘에는 이더리움이 대세래 라고 했는데 그때 이더리움이 4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40만 원이면 되게 싸 보이잖아요.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5천 원짜리가 40만 원까지 갔던 거예요. 5천 원이 40만 원 된 거구나.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리플을 30만 원어치 사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소액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리플을 한 2017년이죠. 17년 4월에서 5월쯤에 한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그 정도 되는데 30만 원을 샀는데 그게 한 320원짜리가 한 200원 아래로 깨진 거예요. 3분의 1 토막 났네요? 거의 그것도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러니까 30만 원이 10만 원 된 거구나. 모든 투자자들도 처음에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내가 들어갔을 땐 거의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거의 한 3분의 1 이상 거의 40-50% 빠지는 걸 보면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한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떻게 공부했냐면 거의 코인마켓캡 아시죠? 알죠. 1등부터 100등까지 모든 코인에 다 들어가 봐서 홈페이지랑 백서를 읽어도 이해는 못하지만 한번 보고 이 코인이 뭐하는 코인인지 1등부터 100등까지 다 한 번씩 보고 막 차트도 보고 막 코인에 대한 역사 기술적인 거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제 뭐 경제적인 것보다는 기술적인 거에 되게 포인트가 많아져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비트코인이 한 급격하게 상승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한 그래갖고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아 맞아. 저도 그때 기억나요. 그 혹시 11.12 사태라고 아세요? 비트코인 캐시에. 몰라요. 그 역사적으로 되게 그때 17년도에 빗썸에서 투자했던 분들은 모두가 기억하는 11.12 사태라는 게 있거든요. 뭐 박상기의 나라고 같은 건가요? 아 약간 그런 달라요. 건 아니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캐시가 그때 하드포크 이슈가 있어갖고 네네. 그게 한 제가 했는 60만 원에 사봤거든요. 네. 근데 한 하루 만에 90만 원 막 넘어가길래 저는 무서워갖고 뺐어요. 네. 뺐는데 계속 올라가더니 11월 12일 날 이게 250만 원까지 가고 150만 원이 넘는 순간부터 서버가 다운이 된 거예요. 빗썸이. 어머. 근데 순식간에 250만 원까지 갔었는데 네. 최저점이 30만 원이었어요. 하루에. 거의 한 몇 배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변동성이 네. 있었는데 서버가 다운이 됐는데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서버 다쳤으니까 나 못 파는데 니 어떻게 할 거야. 아. 이렇게 소송을 걸려고 했는데 네. 더 재밌는 건 1년 한 달 뒤에 550만 원까지 갔어요. 비트코인 캐시가. 그러니까 그 손절하거나 뭐 대응을 못해서 서버가 닫혀서 빗썸 서버가 네. 그런데 갑자기 그게 더 많이 올라서 그쵸. 550까지 처음에 간 거죠. 이제 한 250만 원이었던 게 100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었는데 한 6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네. 그때부터 조금씩 오르더니 한 달 뒤에 정확히 한 560만 원까지 갔던 거예요. 560. 그래서 소송 이슈가 없이 네. 잘 넘어가긴 했거든요. 네. 니 덕에 못 팔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딱 경험을 해놓고 너무 쇼킹한 거죠. 네. 아 진짜 많이 투자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알트코인 이제 불장이 와서 한 2배 정도 수익은 났었어요. 네. 왜냐면 그때 모든 코인이 다 오르는 장세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비트코인도 2천만 원이 넘고 이더리움도 200만 원이 넘고 알트코인들도 다 오른 것 같고 네. 그럼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돈을 벌까 했더니 하필 ICO가 엄청 유행했어요. 네. 그 ICO가 어떤 거냐면 주식의 IPO처럼 네. 저희가 대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보내면 코인사에서 발행한 코인을 주고 그거를 상장을 하면은 이제 많은 수익을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처럼 그쵸. 비상장 코인 코인이죠. 같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2017년이 ICO 완전 붐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네. 2배 수익이 나면 많이 난 거잖아요. ICO로 2배 수익 벌었으면은 그거 쫄딱 갖고 망하죠. 왜 하냐. 최소 5배에서 10배는 해야지. 네. 진짜 어떤 코인은 막 100배씩 간 것도 네. 있고 뭐 심하면 막 200배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거기다가 딱 보니까 여기서는 진짜 내가 인터넷을 처음 탄생했을 때처럼 네. 그런 게 여기서 나올 거다라는 믿음으로 ICO에 엄청 네. 타기 시작했죠. 높은 네. 가격에. 하지만 이제 하락장 시작되면서 오히려 ICO 때 모금했던 이더리움이 매물로 나오면서 엄청난 하락을 했고 이더리움도 거의 200만 원 넘었던 게 9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그건 팽도리님이 진짜 눈물의 스토리를 또 얘기해줬죠. 그렇죠. 책에 아마 네, 자세히 나오죠. 네, 자세히 이 나오고 책에 있습니다. 너무 자세히 나오죠. 그렇게 했는데 하락장이 왔는데 네. 하락을 처음 경험해 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자기가 하락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할 거야. 떨어져도 금방 올라갈 거야. 그리고 진짜 특히 믿음이 있죠, 사실. 그리고 저는 더 문제가 뭐였냐면 ICO로 받았잖아요. 네. 얘가 상장되기 전까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팔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잔고가 안 보이잖아요, 눈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 되면은 네. 복구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ICO만 1년 내내 쫓아다닌 것 같아요.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비트코인이 6,000불에 3,000불까지 떨어졌는데 네. 그때 딱 처음으로 냉정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때 진짜 돈이 없더라고요. 상장된 게 거의 없었고 되더라도 90% 거의 토막으로 얘기했거든요. 들어간 돈이 얼마였어요? 다 해서 그때 ICO에. 처음에는 한 7, 8천만 원 갖다 시작을 했고 네. 월급비나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계속 샀으니까 거의 억대까지는 샀던 것 같아요. 그 돈이 좀 많으신가 봐요? 아니죠. 제가 네. 성정기 대표님도 네. 수학 관련이시잖아요. 제가 수학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과외도 열심히 하고 학원에서도 아르바이트 하고 네. 회사에서도 진짜 돈 아끼면서 열심히 모았거든요. 그럼 설마 10년. 전 재산이었어요? 그렇죠. 거의 저한테는 전 재산이었죠. 제가 거의 20대 때부터 엄청 아끼면서 네. 모았던 돈인데 다 날렸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해요.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불안해지는데 불안하니까 더 안 보려고 하고 네. 그러다가 진짜 모두가 포기했을 때 딱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느낀 거죠. 네,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만약에 네. 지금이라고 해도 네. 지금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그렇다 해도 안 들어갔으면 모를까 들어간 다음에는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대응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책에서는 제가 얘기했던 게 20-30% 정도는 그냥 과감한 손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못 버틸 것 같으면. 네. 왜냐하면 지금 상승장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은 안 되는데 네. 정말 겨울 시즌에 한번 잘못 물리면 비트코인은 77% 빠졌지만 최고점 대비 2022년도에 그렇게 빠졌거든요. 77%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정말. 비트코인이 77%인데 알트코인은 거의 90%에서 95%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빠졌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힘들고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알트코인은 하지 마시고 비트 이더만 하시되 네. 만약에 정말 그것도 변동성이 힘들다고 하면은 그냥 아예 좀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도 하나의 코인판을 방법. 떠나라. 근데 그거를 뭐 네. 저는 무조건 투자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네. 개인에 따라 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다른 자기한테 맞는 투자 방식을 찾는 자산군을 찾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예, 코인 투자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쵸? 네. 사실 비트코인만 해도 변동성이 꽤 큰 편인데 네. 이거를 버틸 수가 없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를 투자하는 거는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날 것 같아요. 솔직히 알트는 저도 지금 비트가 없는 상태에서 알트만 하면 저도 못 버틸 것 같아요. 맞는 그거는. 말씀인 네. 것 같아요. 좀 변동성을 좀 줄여줘야지.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내가 리스크하고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전략을 세우는지가 네. 코인 투자에 있어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코인 투자하면서 그때가 네. 가장 힘들었던 때였나요? 저는 힘들었을 때가 3번이 있었거든요. 3번이나요? 그때가 첫 번째인가요? 번째가 그러면? 네 그때였고 두 번째가 이제 코로나 때. 음. 코로나 때 힘들었던 이유는 저희가 그 코인은 350에서 네. 60까지 했다가 1,000만 원이 넘게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 진짜 이제 하락이 끝나고 다시 이제 최고점을 향해 가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하면서 거의 550만 원인가 네. 하루 아침에 그때가 뭐 한 마이너스 60% 떨어졌죠? 3월 70% 20일인가?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엄청 빠졌던 것 같아요. 그거를 봤는데 그래도 모아놨던 CD가 조금 있어갖고 아 하락장의 공포에 사야 된다. 이야, 그래서 대단하시네. 샀는데 네.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보는데 그냥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빨리 한순간에 빠지는 거 처음 봤거든요. 뭐 암만 하루 이틀 사이에 거의 그러니까 60, 70% 코인이 빠졌어요. 변동성이 크더라도 네. 그 정도까지 빠지는 경험은 쉽지가 않은데 지나고 나서 알았죠. 이거는 역사상의 역사적인 하락인데 그거를 내가 보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빠질 때 좀 힘들었고 그때는 비트코인 들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근데 비트코인도 거의 없었죠. 왜냐면 ICO 때 돈을 거의 다 날렸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그때부터 월급 모아서 하는데 모아서. 겨우겨우 모아서 했는데 너무 빨리 떨어지고 이번엔 또 하락했다가 너무 빨리 상승하니까 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랑 너무 다른데 그래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나름 뭐 2, 3년 준비해갖고 그쵸. 이번엔 좀 잘해봐야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시장에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계속 깨진 거네요. 그쵸. 쉽게 말해서 2020년에. 이게 아직 멀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 제대로 공부가 안 됐던 거고 한참 네. 모자랐던 건데 또 쓸데없는 자신감만 올라갔던 건데 또 겸손하게 만들어줬죠. 저는. 네. 또 한 번은 언제였을까요? 그 가장 힘든 거는 상승장 때였는데 네. 2021년 5월이었거든요. 아 그때 설마 네, 붓다빔이라 불리는 네. 그때도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게 하락을 했어요. 네네. 지금 하락폭은 훨씬 컸거든요. 그때 마이너스 51%인가 뭐 그 정도. 6만 5천 달러에서 2만 8천 달러까지 네. 갔으니까 맞아요. 거의 한 60% 빠졌는데 네. 그때도 김프랑 같이 빠지면서 그땐 김프가 20%가 넘었었거든요. 네. 그때 와, 빠지면서 더 셌네 그러면. 네, 엄청 셌는데 하락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상승장에서 한 번에 한 30%에서 50% 조정은 한 번 올 것 같았는데 네. 제가 생각한 거 6월에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달이 빨리 온 거예요. 한 달이 빨리 온 데다가 하락의 그 기울기가 그냥 수직 낙하였잖아요 그때는. 그것도 컸는데 네. 가장 중요했던 거는
하락할 거 알고 있었으면 팔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본전 조금 찾고 수익이 조금 났는데 한 번만 더 상승하면 네. 내 수익을 딱 내가 원하는 목표가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안 팔고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근데 불안한 지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대응을 한 거를 가지고 과열 조짐이 보였다. 네, 알고는 있었는데 팔아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못했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락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렇게 공부하고 후회하고 똑같은 실수 안 한다고 다짐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했고 이거를 4년을 또다시 견딜 수 있을까? 라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네. 다행히도 한 번 더 올라가 갖고 아 그럼 그때도 손절 안 하고 그냥 존버하고 그렇죠. 있었던 어쩔 수 없었죠 그때도. 그래서 그냥 그럼 한 번 더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다시 그래도 다행히 네. 올라갔는데 여름 가을 이렇게 쭉 올랐죠 그때. 근데 되게 아쉬웠던 게 그 경험 때 자신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적극적인 그 뒤로 투자를 못했어요. 네. 그래갖고 항상 그 수익 실현할 때는 확실히 하고 이런 걸 경험을 해야지 자신감도 안 잃고 하는데 네. 그래서 책에서 자꾸 언급을 했던 게 상승장 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 회복을 해야 돼요. 지금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공포에 무섭고 나는 내가 뭐 할 줄 알겠어 내가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네. 진짜 본격적인 상승장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 거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때가 오히려 세계 중에 제일 힘들었을 때는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긴 또 두 번의 하락장 겪으면서 나는 공부가 돼 있어 하고 자신감이 좀 있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자신감이 좀 이렇게 가득 차고 수익도 좀 보고 있어서 이제 좀 안다 싶을 때 그렇죠. 그때 강하게 맞았으니까 그리고 그때가 제일 아팠을 것 같기도 하네요. 떨어질 걸 알고 있었는데 네. 타이밍이 좀 일찍 온 거니까 제가 타이밍까지 맞출 거라는 그 오만한 생각을 아. 가졌다는 것도 문제였고 그게 아무튼 제가 근데 경험했을 때 가장 힘들고 인상에 남고 그래서 저의 투자 원칙 중에 하나는 똑같은 실수는 절대 반복하지 말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내공이 더 쌓인 네.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붓다빔에 다시 그 시드 그 포트폴리오 그대로 갖고 네. 그 시장으로 갔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이번에 1억이 넘었을 때 저는 원금을 뺐어요. 아. 네, 저는 저점에서 비트코인을 네네. 잡았기 때문에 네. 한 30% 정도 빼니까 원금은 빠지더라고요. 네. 원래는 더 뺐어야 되는데 솔직히 조금 욕심이 있어서 덜 빼긴 했고 네. 알트코인이 한 번 더 상승을 하면 알트를 조금 더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알트코인이 크게 상승하지 않고 하락을 해서 뭐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원금은 일단 빼놓고 나니까 그냥 뭐 알트코인 떨어져도 비트코인 떨어져도 그냥 마음이 편하고 오히려 30%에서 조금 더 많은 시드가 남아 있으니까 네. 더 하락하면은 뭐 그때 사면 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은 전혀 다른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에서 일단 멘징을 한 거고 네. 그 투자 원금을 나중에 추후에 알트에 네. 더 들어갈 생각이신가요?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비트 이더도 조금 살 거고 추가로 네. 알트도 같이 살 것 같아요. 지금 살 건가요? 아니면 분할 매수할 건가요? 아니면 타이밍을 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아직 아니고요. 원래는 이번에 한 56,000달러 떨어졌을 때 네. 처음으로 충동을 느꼈어요. 더 사고 알트를 한번 좀 사볼까라고 네. 했는데 아직은 그래도 당장에 바로 반등을 안 할 것 같고 네. 반등해도 뭐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저는 조금 보수적 입장으로 기다렸다가 한 번 더 하락하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하락하면 사고 더 하락 안 하면 안 사고 안 사고 만약에 진짜 상승장이 갈 것 같으면 그때 사고 전체 다 사는 게 아니라 일부 시드만 조금씩 불타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네. 원금을 좀 회수해 놓은 상태니까 멘탈적으로는 이기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돈이 다시 코인판에 들어가는 순간 네. 또 다시 좀 두려운 상태가 되잖아요, 사실. 지금은 그런 상황은 넘은 것 같아요. 그냥 네. 신경을 안 써. 거의 차트도 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시세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보고 네. 하루에 한두 번 보는 정도? 여유가 많이 생겼네요. 네, 사이에. 왜냐면 어차피 올라갈 거라는 확신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차피 올라가는데 그 시간에 그냥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뭐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낸다든지 네. 뭐 여행을 다닌다든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데 신경을 쓰고
오히려 투자는 너무 매몰돼 있으면은 네. 저도 그거 하락하는 거는 보고 있으면 못 버텨요. 너무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른 데 시간을 좀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그 투자 원금 회수해둔 거를 네. 앞으로 투입할지 말지는 지금 고민 중이신 투입은 건가요? 할 것 같은데 어느 다 시점에 할 그걸로? 건지 아니면 조금만 할 건지 어느 시점에 할 건지는 조금 네. 더 봐야 되는데 아마 지금은 무리해서 투자는 안 할 것 같고요. 네. 저도 지금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나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 뭐 여기서 상승하면은 상승할 때 사도 충분히 수익률을 나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 관리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괜히 들어가서 물려서 힘든 것보다는 천천히 사도.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하락하고 횡보를 좀 오래 할 것 같아서 네. 한두 달은 할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더 기다리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FOMC에서 파월 연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불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요즘에 물가가 많이 뛰면서 네. 금리를 다시 올릴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금리 올리면 가능성이. 진짜 너무 무섭네요. 근데 암만 사이클이 존재하고 비트코인 펀더멘탈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금리를 네. 급격하게 올리면 네.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상승장이 끝날 수도 있어요. 최악의 네, 경우는. 네.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다행히 파월 의장이 딱 금리 인상은 없다. 못을 딱 네. 박으니까 네. 그게 뭐 나중에 거짓으로 들통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네. 당장의 대선까지는 어쨌든 시간은 번 거고 네. 그 사이에 비트코인은 한 번 더 사이클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하락이 오면은 자신 있게 사야 되겠다. 그 전에는 하락이 와도 사이클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는데 지금은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고 한 번 더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자신감이 좀 더 생겼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락하거나 나중에 뭐 상승장이 왔다. 네. 그때 시드를 좀 더 태울 예정이다. 네. 그러면 뭐 비트 이더 아니면 다른 기타 알트 중에 어디에 투자할 생각이세요? 일단은 비트랑 이더 비중이 높아요. 아직까지도 알트 네네. 비중이. 아직 안 갈아타신 상태인가요? 네, 아직까지 안 갈아탔는데 그래도 기존에 남아있던 코인들이 좀 있어서 그것들이 좀 올라갔고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 네. 그래서 아마 반반 정도 비트 이더 반 나머지 알트 반을 하던지 네. 아니면 만약에 비트코인 상승보다 이더 상승이 좀 더 크다라는 확신이 들면 이더리움 위주 그 다음에 알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정말 알트코인에 엄청난 상승장이 올 것 같으면 알트 비중이 좀 높을 건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 이더를 한 50% 이상 추가하고 나머지 한 30%에서 50% 정도를 알트코인 살 것 같아요. 한 번 더 비트랑 이더가 올라가고 네. 거기서 익절한 돈으로 만약에 적극적으로 더 살 것 같아요. 비트와 이더가 한 번 더 오르면 네. 그 수익금으로 그쵸. 알트에 들어간다. 네. 네, 그러면 알트는 그럼 기타 알트들이잖아요. 네, 네. 뭐 시총 3위 이하의 알트들인데 어떤 알트들을 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알트코인 제가 책에서 언급을 했는데 네. 알트코인 2017년도랑 2021년도랑 현재랑 비교를 해볼게. 네. 2017년도는 시총도 작고 네. 코인도 몇 개 없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올랐거든요. 근데 2021년부터 특징이 뭐냐면 시총이 좀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네. 올라가는 것들만 올라가요. 음. 그게 예를 들면 NFT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섹터들 알트코인만 올라가고 네. 예전에 뭐 기존의 9메이저 코인이라고 불렸던 뭐 비트코인, 캐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런 같은 9메이저 코인들은 안 올랐어요. 최고점을 돌파를 못 했거든요. 맞아요. 물론 저점 대비 한 5배에서 10배는 올랐는데 보통 최저점에서 못 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바라는 상승은 최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2배, 3배 더 올라가는 걸 원하는데 네. 그런 상승이 안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섹터는 일단은 AI 관련된 거 네네. AI 관련된 거는 말 그대로 책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 주식이랑 실제 이제 연관돼 있는 코인들을 사라. 네, 물론 AI 관련돼서 실제로 주식이랑 연결돼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세만트머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AI 아직까지 최근에 엔비디아 또 다시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보면은 여전히 AI 섹터는 나쁘지 않게 보이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RWA. 네네. RWA는 제가 왜 좋게 보냐면
ICO 아까 방금 말씀드렸을 때 네. 제2의 구글, 아마존 같은 게 나오고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그게 너무 빨리 봤다라는 걸 RWA 보면서 느꼈죠. 아, 이제 제대로 된 기업이 진짜 나오겠구나 이번에는. 제도권에 비트코인도 편입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쨌든 블랙록 때문에 결국엔 ETF가 됐다라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블랙록에서 밀고 있는 게 RWA예요. 네. 저렇게 RWA 밀고 있는데 네. 그럼 그 섹터에 관련된 코인은 테마성으로라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블랙록하고 저도 좀 네. 많이 찾아봤거든요. 블랙록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RWA는 제 눈엔 이더리움밖에 안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네. 말씀드릴 게 네. 테마성이란 거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있는 코인들이 저는 그 RWA를 지배하고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왜냐면 저는 ICO 때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고 어차피 다 사기다. 백서를 읽어보면은 어떤 네. 느낌이 드냐면 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와, 이런 기술이 내가 꿈꿔왔던 기술들이 실현이 되는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런 네. 기술력으로. 그래서 저는 기술력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AI 묻은 코인들이 AI 묻은 거지 뭐 AI를 그쵸? 하는 게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돈을 벌려고 온 거잖아요. 네네.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이득금 가지고 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으면 제일 네.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AI 코인이든 RWA 코인이든 세상을 바꿀 코인을 찾기는 어차피 어렵다. 네. 나에게 돈을 벌어줄 그쵸. 코인들을 돈이 될 거. 네, 이더나 비트에서 수익금으로 사자. 네. 그러면 좀 정신적으로 승리하니까 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저는 항상 그래서 비트만 사라. 하락장에 네. 알트코인 안 오르고 한참 뒤에 오를 거라. 네. 이런 그게 식으로 얘기했던 게 2023년 초부터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는 2020년 하락장 때부터 그때는 안 산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12월 거의 2022년 말부터 처음 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계속 그때부터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이득금 가지고 알트를 해도 그때 물론 알트코인들도 같이 올라요. 비트 올라가면. 네. 근데 거기서 섹터를 잘 만나면 거기서부터 2배에서 10배까지 올라가는 코인들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찾아서 뒤늦게 좀 안정적이고 모두가 투자했을 때 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남들 관심 없을 때 사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알트코인은 수익률 싸움이잖아요. 약간 투기성도 있어요. 네. 근데 투기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정말로 모두가 투자할 때 그때 남들보다 한 발 빨리 나온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트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사고 알트는 오히려 남들이 관심 많이 가질 때 그쵸. 마케팅이 잘 된 코인을 사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그때 이제 타이밍 와서 올라갈 것 같으면 과감하게 사고 네. 대신에 이제 수익 실현할 때도 과감하게 만약에 2배 이상 가는 게 쉽게 나오거든요. 잘 네, 타면은. 네. 그럼 그때는 과감하게 절반만 해도 원금 이상만 되면 또 제가 원칙대로 원금은 회수됐으니까 또 네. 남은 거 갖다가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진짜 원금 10배로. 회수가 좀 중요하다. 네, 항상 원금 회수, 돈을 먼저 빼놓고 그거를 어떻게 내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는 상황을 갖고 갈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인 투자할 때 정말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도 코인 투자하면서 힘들기만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코인 투자하면서 좀 좋았던 때, 기뻤던 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돈 벌 때가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어쩔 때냐면 네. 솔직히 저는 비트코인 거의 못 샀어요. 지난 상승장 때는. 네. 왜냐면 너무 시드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에 좀 많이 투자를 했는데 네. 그게 진짜 하루아침에 막 2배에서 10배씩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애써 침착하려고 하지만 네. 이미 딱 기운이 뭔가 신나 보이고 네. 뭔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이런 게 다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웃음이 멈추지 않죠. 그렇죠. 그냥 괜히 기분이 좋고 네. 뭐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해도 모든 게 용서가 되고 네. 그런 심리가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네. 집에 그때 한 10년이 넘었는데 이사 간 지 한 10년 정도 됐었는데 네. 네. 저희가 샤시를 안 했어요. 아. 샤시를 안 해서 겨울에 이렇게 바람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집이 조금 넓어갖고
그 발코니까지 있어서 네. 그 샤시를 하는데 많이 좀 비용이 돈 많이 들었거든요. 들죠. 1,000만 원 넘게 들고 막 그쵸. 그러는데. 그때는 1,000만 원 들고 네. 그래서 한 2천만 원 갖다가 한번 샤시를 해보자라고 이야. 해서 한 그때 당시에 한 1,000만 원 조금 넘게 샤시를 하고 그때 김치 냉장고랑 일반 냉장고랑 가정까지. 식세기까지 3개 해서 한 5,600만 원 들어서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그때는 하고 집에서 딱 하고 나니까 처음에 힘들었어요. 아 이거 너무 먼지도 많고 막 그 이사를 안 간 상태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엄청 맞아. 큰 공사였는데 네.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뭔가 좀 실감이 나더라 그때. 돈 벌었구나. 네. 그때 실감이 났고 그 이후로는 뭐 그렇게 크게 기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이번 상승장 때는 좀 오히려 무서웠던 게 별 네. 느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너무 느낌이 없어서 무서운 거예요. 아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 네. 아니면 너무 둔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그냥 큰 이렇게 감정 기복은 없는데 네. 그래도 그냥 요즘에 저는 이렇게 뭐 코인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떠나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책도 쓰고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게 되게 즐거워서 그냥 하루하루가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좀 책 쓰신 다음에 네. 좀 강연 활동도 하고 하시면서 네. 이게 유튜브 출연도 많이 하시고 네. 이러면서 더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아 근데 되게 진짜 어색하지 않아요, 되게? 어색한 것보다 유튜브 촬영 같은 거는 되게 재밌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책이 이제 나오고 네. 뭐 베스트셀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뭔가 기쁘다는 느낌이 없어서 실감이 안 나요. 그냥 당연한가? 당연하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삶에 일상 같은 건가? 삶에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아. 그냥 나는 그냥 기존대로 하고 있는데 아. 그냥 그렇게 되니까 별 느낌은 아직 없는데 그래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왜냐면 제가 힘들었던 경험은 제가 뭐 지식이 다른 분들보다 높거나 이런 건 없는데 네. 그래도 저는 하나 자신 있는 건 제가 실패 경험을 누구보다 크게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실패하신 분들의 감정이 어떻고 어떤 느낌인지는 그거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안 받으시고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 갖고 네.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그럼 네. 지금 좀 알트에 뭐 한 60%까지 마이너스 나는 게 많잖아요, 사실 네. 요즘에. 네. 그런 분들 좀 마음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조언이나 힘내라고 메시지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저도 그렇고 이게 뭐 힘드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누구한테 힘들다고 말을 못했어요. 그때는 범죄자 취급이었어요. 죄인 취급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좀 투자하고 있으면은 인정은 해주잖아요. 네. 그런 거 하고 너무 과몰입하면 오히려 차트 보고 하루 종일 있으면 더 힘드시거든요. 오히려 기분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산책을 하시던지 가볍게 근교로 여행을 한번 가시던지 뭐 독서를 하시던지 개인 취미를 조그만하게 꼭 돈이 들어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제가 뭐 위로의 말씀 드리는 것보다 어쨌든 아직까지 상승장 속에서 조정이지 하락장으로 시작됐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만약 알트가 너무 많으시면 이번 하락에는 비트이더로 좀 물을 한번 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좀 마음이 되게 힘들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두세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쳐다를 안 보면 되는데 네. 그게 제가 어려워요? 그거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아, 사람 되게 심리란 힘들다. 게 본인이 나 안 쳐다봐도 괜찮아 라고 하는데 누군가 코인 얘기를 하면은 귀를 쫑긋 세우면서 글로 보면서 내 코인은 어떻게 됐지 이런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하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대신에 내가 지금 잘못했고 뭐가 실수를 잘못했고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냉혹한 피드백이 필요하고 네. 일단 잘못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은 한결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어쨌든 다음 대응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 해결되진 않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래도 한번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하락장 경험이 내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이렇게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잘 됐으니까 이런 얘기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실패했더라도
어쨌든 뭔가 하나는 배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3번이나 아팠는데 네, 한두 번도 그러니까 아니고 좀그 네. 실패 속에서 항상 경험을 찾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제 진짜 상승장 오기 전에 진짜 상승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미리 경험해봤다라고 생각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도 네. 그 ICO 같은 뭐 덱스거래소에서 그 네. 신생 코인들 막 진짜 정말 쓰레기 알트코인들 네. 많이 뭐 하잖아요. 네. 요즘에 그런 거 하세요? 아 전혀 안 해요. 쳐다도 안 보고. 네,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기준이 뭐예요? 그럼 알트코인 투자할 때 기준 같은 거? 뭐 방금- 마지노선? 마지노선은 일단은 뭐 이더나 시가총액 상위인 것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전 나쁘지 않게 보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자바이트 같은 경우는 네. 이게 과연 유행하는 메타나 섹터에 포함이 돼 있는가, 네. 얘가 가격적으로 상승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리스테이킹도 메타긴 한데 네. 굳이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스테이킹이 일단 맡겨놓은 거를 다시 그걸 담보로 맡겨서 또 스테이킹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건데 너무 위험하네. 듣기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네, 계속 그쵸. 하는 건데 네. 상승장일 땐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파이 자체도 예전부터 안 좋아했고 네. 물론 거기서 기회를 찾고 있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하는 거 말리진 않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누가 단순히 돈이 될 거기 때문에 하자라고 네. 하면 저는 무조건 말릴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네. 테라 뭐 네. 이런 거 막 18% 주고 네. 그랬잖아요. 네. 저 그것도 해봤거든요. 테라 네. 스테이션에서. 근데 언스테이킹을 하면은 21일을 묶어 놓더라고. 그쵸. 와, 네, 그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알트가 하루하루 변동폭이 엄청난데 21일을 묶어놓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그 제가 네. 재밌는 얘기하면 저는 그래도 스테이킹을 하는 게 한 개 코인이 있어요. 네. ICO 때 음. 그래도 하나가 성공을 해서 네. 살아남았거든요. 네. 근데 걔는 약간 넥소 코인이라고 걔 은행 비슷하게 쟤네 목표가 하는 거예요. 걔네는 이제 시파이라 그러거든요. 네. 중앙화에서 아, 좀 디파이- 말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센트럴 디파이가 아니라 시파이, 네. 센트럴라이즈드 네. 된 네. 거라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 이제 뭐 탈중앙화가 아니라 이제 중앙 네, 이제 중앙화. 회사에서 하는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저는 옛날에 크게 올라갈지 어차피 망했으니까 네. 이자라도 받자라고 한 게 1년 단위로 계속 묶어놨어요. 아. 근데 제가 락킹이 1년이에요? 근데 이자를 그만큼 많이 주니까. 아, 그래도 끔찍한데. 근데 1년? 어차피 하락장 때는 뭐 음. 의미 없다. 상승장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아. 계산을 하고 하다가 최근 들어서 3개월씩 끊었거든요. 근데 정말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번 상승장 오기 딱 한 달 전에 이렇게 빨리 올라갈지 모르고 제가 3개월을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딱 계산을 해보니까 팔려고 보니까 다 한 두세 달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이거는 있어야지 뭐. 못 팔고 있고 그냥 어차피 존버를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역시 이런 위험하구나 스테이킹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 다음에는 스테이킹 만약 풀리면 따로 안 걸어놓고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킹은 이렇게 한번 좀 당해봐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요새는 또 APR이 네,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3% 1% 막 이러거든요. 아니, 안 그거 걸고 마죠.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옛날 은행 막 이자도 안 되고. 뭐 50%씩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20% 30% 주는 게 많았으니까 그런 거는 솔직히 옛날에 소액 진짜 갖다가 많았잖아요. 소액 갖다가 뭐 한 두세 달만 돌려도 네. 엄청나게 수익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바에는 은행에 넣어놓고 말지. 그러니까 네. 대응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저는 그 리딤이라 그러나? 리딤 걸어놓고 그 묶여있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는 스테이킹 못 하겠어요. 만약 해보시는 분은 아는데 네. 되게 피 말려요 진짜. 아, 진짜 그 사이에 막 떨어지면은 와, 진짜 얼마나 열받는지 안 해본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네. 내가 그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안 아, 팔면은 나중에 네. 떨어지고 나서 음. 그 핑계가 스테이킹을 걸어놨기 때문에 내가 못 팔았다라는 네. 사람들이 또 음. 착각을 하거든요. 네. 막상 그때 가서도 못 팔 경우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테이킹이나 디파이나 이런 거는 아직도 좀 메타가 유행되긴 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언스테이킹할 때 뭐 묶여 있는 기간보다 더 무서운 게 덱스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날리는 거잖아. 아 그래서 정말 진짜 많은데 사람들이 현혹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그거를 처음에 해보면 성공을 한번 해보면 네. 그게 어쨌든 마약 같은 느낌이 들어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돈 복사 느낌 나잖아요. 진짜 근데 그거는. 없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하거든요. 자기는 튈 자신이 있다. 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네. 도지코인 아시죠? 아, 당연히 알죠. 도지가 항상 인기가 많았어요. 그 항상 저번에 90원일 때 네. 아시는 분이 도지를 강아지를 키우면은 걔가 강아지가 키울 때마다 도지가 쌓인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사기인데 근데 그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기인 거 아는데 이게 살짝 홈페이지가 멈추면은 우리가 나오면은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수학적으로 또 계산을 해봤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지 해서 딱 했는데 진짜 딱 겨우 원금만 찾고 다 날렸어요. 원래 한 5배 정도 벌렸거든요. 그 도지코인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도지코인이 올라간 거 그때부터 한 100원에서 몇백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최대 800원인가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때도 가격도 있었고 개수도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멈추는 순간에 빨리 보냈는데 일부만 스캠이었던 거예요 원래부터가. 스캠인 건 알고는 있었죠. 야, 알고 있는데 알고도 들어가네. 알고 한번 해보자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서 원금을 다행히 먼저 보내진 게 보내와갖고 원금에 손실을 안 했는데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돈 더 벌었는데. 그러니까. 또 역시 이런 거는 또 한참 또 자신감 넘칠 때 또 한 번씩 해봐서 딱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큰 수익은 언제든지 빵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코인판이잖아요. 그쵸. 그거를 좀 초보자분들이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맨날 비트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사실. 뭐 끼케야 이더 정도? 그쵸. 비트 이더 얘기만 계속 하면은 맨날 그 얘기냐 지겹다 하는데 진짜 몇 번 당해보시면 왜 그 얘기밖에 안 하는지 아실 텐데. 물론 알트코인 돈 많이 벌면 좋죠. 근데 그거를 진짜 정말로 못 버텨요. 제가 주변에서 그거를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버시지만 진짜 그렇게 해서 버시는 분은 뭐 100명 중에 1명, 뭐 1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상승장에서도. 오히려 상승장 때 돈 더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몰랐어요. 상승장 때는 다 올라가니까 여기서 물린다고?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많이 번 분이 있으면 그만큼 많이 잃으신 분이 더 많거든요. 근데 조명은 다 항상 번 데만 초점이 되죠. 왜냐면 갈아타다가 너무 또 이 코인 올라가서 이 코인 샀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고점이다 빠지고 이 코인 올라가서 이 코인 또 타니까 그래서 상승장 때 계속 계좌가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잘못 갈아타고 뭐 이런 거네요. 그래서 만약 내가 코인이 갔는데 갈아타지 말고 만약에 할 거면 한번 끝까지 믿어보고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투자자다 보니까 뭐 길게 보면은 한 3, 4년에 비트 이더만 해도 한 300% 정도 수익은 그냥 충분히 나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 수익이 저는 어마어마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일단 10배는 먹어야 되나 봐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시드 투자금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좀 복권 같이 생각하는 걸까요? 약간 로또 느낌으로 하나만 걸려라. 나 이거 날려도 되니까 하나 크게 먹고 싶다. 통계청 옛날에 조사에 따르면 거의 한 100만 원 이하가 50%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만 원 투자해서 한 10% 먹으면 만 원이잖아요. 그럼 점심값 한 끼 뭐 이 정도 느낌으로 그냥 게임하듯이 할 때도 많아요. 사람들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건 이해는 돼요. 약간 스포츠 토토 같은 느낌이네.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으로는 돈 버신 분들은 많이 보는데 알트코인은 생각보다 적은 게 비트코인은 약간 그래도 투자자들 중에서 믿고 맡길 수 있고 큰 돈을 넣을 수도 있지만 알트 지금 당장 1억 넣으라고 하면은 넣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죠. 못 넣죠, 저는. 거래소가 뭐 국내 거래소도 있고 해외 거래소도 있고 하잖아요. 주로 호필님은 어떤 거래소 많이 쓰세요? 예전에는 모든 거래소랑 거래소는 다 가입해본 것 같아요. 거의 뭐 ICO 하고 막 맞네. 그리고 아까 디파이 이런 거 다 찾아다니면서 했을 뭐 때는 거래소 뭐 이런 것들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의미 없다는 걸 알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럴 바에는 그냥 한국에 있고 어차피 트래블을 때문에 옮기기는 쉽지 않아요. 옮길 수는 있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바이낸스 정도는 약간 이제 입금이나 출금 같은 거 용도로 한 번씩은 쓰는데 거의 안 쓰고 거래는
4대 거래소만 쓰고 있습니다. 한국. 4대 거래소는 다 쓰세요? 지금 코빗은 가입만 해놨고 나머지 3개는 쓰고 있는데 알트 거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알트 거래 때문에 빗썸이랑 비트를 많이 쓰고 코인원도 있긴 있습니다. 레버리지 쓰는 게 사실 좀 위험하고 뭐 이게 양날검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드가 작으니까 큰 돈 벌고 싶으면은 또 레버리지에게 눈이 가게 되잖아요.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책에 되게 자세하게 썼는데 책 제목이 비트의 끝은 청산이라고 써놨거든요. 좀 되게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하락을 왔어도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하나 이유를 뽑으라면 빚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빚내에서 투자하는 거는 절대 비추고, 이게 처음에 1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게 1000만 원만 가더라도 월급 갖다가 다시 갚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거의 1년 넘게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1년이라는 시간에 다 날리게 되는 건데 그렇게 빚내서 투자하는 걸 너무 저금리 때 익숙해져 갖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금리도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에 한 15,000달러 갔을 때 대출 욕심이 엄청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참았던 게 저의 원칙 중에 하나, 코인이 변동성이 커서 조그마한 돈으로 큰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빚내서 투자를 시드가 적어서 내가 돈을 못 번다? 그건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말은 맞죠. 시드가 크면 클수록 많이 버는 건 맞지만 저는 그거를 조금씩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한 번에 그냥 빚내서 투자를 해서 이번에 벌었다고 했는데 다음에 또 빚내서 투자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한 번만 실수하면은 저는 지금까지 쌓아놨던 게 한 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그러기 빚내서는 웬만해서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개 중에는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반 정도 뭐 대출 받아서,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15,000달러에 대출을 좀 받아서 뭐 신용대출이나 받아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도 반대다, 이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과연 내가 그 하락장에 첫 번째 비트 매수할 용기가 있는지랑 거기서 떨어졌을 때 내가 정말로 버틸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를 점검을 먼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사잖아요. 사고 나면 더 떨어질까 무서워서 못 사요. 그래서 오히려 고점에서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빚내서 투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위에서 오히려 올라갔다가 한 2배 정도 올라갔는데 갑자기 한 30% 빠져요. 그러면은 고점 위에서 샀을 때 빚내서 샀으면 또 엄청나게 그때부터 꼬여요. 스텝이 자꾸 꼬이기 때문에 저는 자꾸 강조하는 게, 이게 뭐 돈을 많이 벌고 떨고 떠나서 저희는 투자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흐름이 한번 끊기면 이 패턴을 다시 오기까지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 하락장에서는 공포 때문에 앞으로 상승장에서 못 사고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또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무리해서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이런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뭐 빚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는 사도 되고 뭐 2배 정도 갔을 때 팔고 원금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의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하시는 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실전에서 내 생각대로 딱딱딱 되지 않는다. 그 타이슨 말 있잖아요. 계획은 누구나 그럴듯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저는 제 자신을 못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런 리스크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금 좀 한 고점 대비 23% 정도 좀 하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부터 분할로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씩 지금부터 사야 될 시기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기존에 좀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사시는 걸 좋고, 근데 처음 투자하거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진짜 한 10번에서 20번 나눠서 산다는 느낌으로 꾸준히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고점에 사서 물리신 분들이 사실 더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을 일단 봐야 돼요. 네. 내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고 여윳돈으로 자금을 얼마만큼 조달할 수 있고 네. 새로 얼마만큼 또 생기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 계획을 먼저 세워야 돼요. 자금 계획. 네, 왜냐하면 그 자금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에선 그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만약에 내가 뭐 적금이 다음 달에 만기가 된다. 그럼 좀 기다렸다 사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부터 매달 조금씩 들어온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씩 물 타셔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물을 타는 시기는 맞아요. 조금씩 네. 타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돈이 어떻게 들어올지를 파악을 하고 만약에 지금 뭐 한 1,000만 원이 있는데 앞으로 돈이 들어올 게 없어요.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을 쪼개서 사야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몰빵 투자가 습관이 돼 있어서 아마 고점에서 몰빵하고 지금 물려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또 초보자분들은 지금 팔고 더 싸지면 그때 수량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비슷한 맥락인데 밑에서 다시 살 수 있을 자신이 있거나 그걸 잘하시는 분들은 전 상관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미 물렸다는 거는 거기서 그걸 대응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밑에서 다시 산다? 만약 여기서 팔았는데 올라가면은 그때는 정말로 멘탈이 무너지면서 앞으로가 더 큰 문제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든 아까 뭐 다른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어떻게든 돈을 좀 더 조달을 해서 물탈 생각을 해야지 파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번에 제가 23년도에 네. 15,000에서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그래도 한 30%에서 50%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팔고 다시 산다라고 했는데 한 번도 그걸 성공하신 분들이 없어요. 저도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다행인 거는 저는 운이 좋았던 점이 제가 원했던 가격까지 안 올라갔어요. 그러고 하락이 조금 와서 아 그냥 뭘 파냐 그냥 갖고 가자라고 해서 운이 좋았기 때문에 네.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일단 파는 순간 계속 차트만 봐요. 그리고 조금만 빠지면 지금 사야 되나? 이런 식으로 너무 또 조급하게 사서 밑에 저점에서 못 사고 오히려 조금 또 사고 나면 또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힘들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사고 파는 거는 사팔이라고 하죠. 네네. 사팔은 저는 절대 안 하고 그냥 모아가는 느낌으로 계속 네. 하고 길게 모아갔다가 한 번에 딱 터졌을 때 정리하고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그거를 뭐 한 번에 밑에서 사고 그렇게 할 거면 트레이딩을 해야죠 매일.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물렸다는 거는 본인 실력이 부족한 거니까 인정을 하고 팔고 밑에서 다시 사는 거는 거의 서커스 수준인데 본인이 그 역량이 안 되는 거를 좀 인정할 필요가 그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저도 그걸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네. 다 해봤죠. 저도 엄청 해봤어요. 해보니까 안 되는 거를 본인이 알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요. 야 너가 하락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그럼 밑에서 다시 사지 왜 안 사? 그렇게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번 해보면 안다고 안 된다는 거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냥 상승 어차피 조금 한 2-3달만 기다리면 다시 상승 조금씩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너무 몰입돼서 여기 하면은 거의 지금 힘을 쓰면은 진짜 힘을 써야 될 때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 때 진짜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지. 아 지금 힘 빼지 말자. 네, 지금은 힘 뺄 때가 아니에요. 네. 그냥 여유 있게 지켜보고 있다가 진짜 알트 불장이 와서 그때는 진짜 단타도 칠 때는 열심히 쳐야 되는 거고. 아, 진짜 정답인 것 네, 같습니다. 힘을 딱 뺄 때랑 줘야 될 때를 알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힘주고 달려가면은 안 돼. 마라톤도 처음부터 막 전력 질주하면 못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힘을 낼 때는 그걸 좀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구도 이렇게 스트라이크 3개면 아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미 고점에서 물려 있다는 것 자체가 한 번쯤 스트라이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거기서 팔고 저점에서 못 팔고 못 줍고 다시 올라가면은 멘탈의 타격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시즌 아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말 멘탈이 나가서. 제가 그때 밑에 만약 그걸 한번 실수를 하면은 다음부터는 못 사요. 네, 무서워서.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멘탈 관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만약에
내가 만약에 5만 달러 기다렸는데 5만 1,000까지 오고 날아가면 나 두고 떠나나 보다 하고 그쵸. 확 올라타거나 아니면 5만이 올 거야 하고 기다리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다 별로잖아요, 사실. 둘 다 최악의 상황. 네. 그래서 일단 파는 순간 선택지가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이면 제가 다르게 말씀드릴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한 번 더 조정장이니까.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폭락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물론 아예 0%는 아니지만 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올해 이더리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더리움은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ETF, 현물 네. ETF가 좀 안 될 것 같다는 분위기 때문에 네, 5월 달엔 많이- 안 될 것 같고 네, 안 될 8월에도 안 될까요? 8월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개인적으로 네. 어쨌든 블랙록이 미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최악이 안 되더라도 결국엔 지금은 약간 기관들이나 좀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산 거거든요. 올라간 네, 게. 그럼 그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알트코인을 중에서도 자바이트는 절대 안 살 거예요. 내가 만약 한 10억 100억 있는데 네. 자바이트를 사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처럼 이제 투자하는 분들 아니면. 네. 그럼 그분들이 그나마 살 수 있는 거는 이더리움이거든요. 음.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더리움은 한 번쯤 들어오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는 갈 거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많이 못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기존 고점만 뚫으면 1,000만 원까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기존 고점에서 조금만 가면 1,000만 원이거든요, 사실. 그쵸. 근데 네, 거기가 뭐 저항선이 현재 한 너무 400인데. 세서 네, 그러니까요. 정고점 뚫을 때 저항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비트도 마찬가지였고. 그럴 때 좀 힘들 때가 한번 올 것 같다. 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네. 이번에 5월 달에 바네크 ETF 거절돼 네. 갖고 네. 빠지면은 오히려 이더를 매수 조금 찬스다. 더 사야 되지 않을까. 음, 만약에 승인되면은 그냥 바로 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승인되고 또 ETF가 승인되면 빠지고 승인되면 빠지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승인되면 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차이점을 아셔야 네. 되는 게 네. 이번 비트코인은 거의 모든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고 그 기대감에서 올랐던 게 떨어진 거고 네. 반대로 이더리움은 기대감이 없잖아요. 음. 없는 상태에서 된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올라갔다는 걸 봤잖아요. 결국엔. 네. 그러면은 그 심리가 음. 작용을 상승 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네. 뭐 그럴 것 같진 않지만 5월에 막 이더리움 막 승인 기대감이 갑자기 생겨요. 네. 그래갖고 막 올라간다. 네. 그리고 만약에 거절되면은 크게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기대감이 미리 그때가 생겼다면. 그때가 살 때죠. 오히려. 아, 그때가 오히려 기회다. 네. 근데 지금 봤을 때 너무 지금 거의 막 10몇 프로, 20% 네. 수준으로 된다고 보는 사람이 없죠, 사실. 네, 없어갖고 네. 기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5월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는 것보다는 5월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저는 전략적으로 일단은 지금이 5월이구나. 네, 지금 이제 5월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네. 2, 3주 정도 그러네요.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됐네. 그때 한번 보고 상황 봐서 하락이 좀 더 세게 오면은 한 번 더 살 거고 그래서 만약 하락 안 오면은 그냥 5월 말쯤에 좀 사려고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기왕 뭐 살 거라도 조금만 기다렸다가 네. 그때까지는 좀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근데 이제 또 갑자기 블랙록에서 또 음, 조만간 연기금 자금들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갑자기 시장에서 긍정론이 너무 또 올라와요. 이럴 때일수록 좀 객관적으로 네. 한 번에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예전처럼 갑자기 뭐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긴 힘들 것 같아서 네. 지금은 조금 여유 있게 5월은 좀 지켜 천천히 매집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도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ETF 자금이 좀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네. 주식 시장이 오르는 거 보면은 좀 가늠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보통 지금 저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거의 선행지표처럼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네. 코인베이스가 오늘 많이 올랐던데요? 그러면 일단 그런 비트도 그렇고 같이 반등을 네, 좀 네. 하는 거고 코인베이스가 엄청 폭락을 하면은 네. 비트도 항상 폭락을 했어요. 아. 최근에. 왜냐면 제가 저는 코인베이스도 갖고 있거든요. 아, 네. 그걸 봤는데 이번에
그 ETF 승인되면서 코인베이스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좀 안 빠지길래 왜 안 빠지지 했는데 결국엔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코인베이스 같이 보고 있고 나스닥이 어쨌든 뭐 지금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라고 하지만 네. 어쨌든 주식시장, 자산시장이 무너지면 코인시장도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어차피 ETF라는 게 그 자산군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네. 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2, 3일 전에 그 5억 달러 빠진 날도 네. 뭐 나스닥 2% 빠진 날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 연관 없다고 보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ETF라는 것 자체가 전통 자산군에 편입이 됐다는 증거기 때문에 네. 기관들은 그 시장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제일 위험한 자산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먼저 팔 건 비트코인이 될 거고 위험 자산을 먼저 빼고 다른 데로 돈 그쵸. 옮기니까. 네. 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부터 그 일관된 그 관점이 네.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다, 상승장의 조정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하락장이 시작된 건지 상승장 중에 조정인지 그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도 처음에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네. 차트만 봐서는 이게 상승장인지 조정장인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차트만 보실 거면 차트 이제 매물대나 이런 걸 보면서 분석 기법으로 따라서 뭐 단타든 뭐 스윙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저 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네. 미국 뭐 매크로적인 전체적인 경제 시황 같은 거나 투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이클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지금 사이클이 아직 기존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무너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인 이제 경제나 투자 환경을 먼저 고려하고 거기에서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을 좀 더 참고한다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비트코인 4계절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정말 상세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약간 이번에 4차 사이클은 네. 기출 변형 느낌이 좀 나거든요. 예전과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먼저 비트코인 4계절 네. 제가 정리를 해놓은 표거든요. 여기가. 네, 일단은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제가 겨울부터 시작해요. 겨울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저희가 항상 고점에서 와서 하락장을 맞기 때문에 네. 겨울부터 항상 사이클을 했고요. 사이클을 비트코인 처음 탄생부터 한 게 아니라 네. 2013년 12월 기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거래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의미 있는 사이클로 나눴기 때문에 네. 지금이 세 번째 사이클 이라고 보고 네. 있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겨울, 봄, 여름, 가을에서 네. 저는 이 사계절을 농사 짓는 거에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겨울은 비트코인이 최고점에서 네. 최저점까지 떨어지는데 이거 한 1년 정도 되고 이번에도 똑같은 사이클을 보여왔어요. 2021년 한 12월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정확하게 1년 동안 하락을 했거든요. 네네. 이번에 한 77% 하락했고요. 네. 이때 전략은 투자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네. 이제 물리셨더라도 이때는 함부로 물을 타면 안 된다라는 전략이 있고, 네. 요 겨울이나 요 봄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이제 사이클이 아직 지나갔기 때문에 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봄은 이제 비트코인 최저점부터 반감기까지 네. 최근 이제 봄이 이제 끝났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 한 1년 반 정도 되는데 딱 봐도 길잖아요. 다른 네,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점에서 급격하게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횡보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좀 지루하면서 관심이 많이 없을 때예요. 아. 겨울에는 오히려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은 상승해서 이제 내려가니까 조정일 수도 있다는 관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네. 어쨌든 물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대감이나 이런 희망으로 겨울에 오히려 관심이 있는데 맞네. 봄에 오히려 최저점을 찍고 나면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이러니까 오히려 봄이 더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여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부터 최고점 돌파라고 정했는데 네. 여기 지금 최고점 돌파가 최근에 땡겨졌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름은 한 7, 8개월 정도 되고요. 비트코인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단계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20-30%의 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보통은
비트코인 반감기와 네. 비트의 지난 전 최고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게 원래 순서는 반감기 오고 최고점이 와야 되는데 네. 이번 상승장에는 최고점을 돌파하고 반감기가 네. 왔잖아요. 네. 그러면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봄일까요? 여름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뒤에 제가 자세하게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지고 최근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정리가 돼서 그건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을은 네. 우리가 모두가 기뻐하는 알트코인 상승도 있고 비트코인도 연일 최고점을 돌파하는 기간으로 축제인가요? 축제의 장인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트코인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네. 수익률의 극대화가 되는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과연 사이클이 아까 봤던 대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네. 최고점이 일찍 왔는데 네. 그런 사이클이 깨진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했거든요. 네. 먼저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봄이 짧아지고 여름이 빨리 찾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을이 시작됐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비트코인 사이클이 빨라졌다는 관점입니다. 첫 번째. 네. 그때는 봄이 좀 빨라지고 여름이 일찍 찾아와서 전체적인 사이클이 가속화되는 단계다. 네.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이 시나리오는 저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 네네. 두 번째 시나리오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단지 가격만 급등했을 뿐이지 사이클은 유지됐다는 관점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이 가정의 조건은 이 여름 판단 기준은 아까 비트코인 반감기부터 최고점이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비트코인 반감기부터 6, 7개월 본격적으로 상승하는데 한 6, 7개월 항상 걸렸거든요. 그러면 그 비트코인은 이미 최고점이 넘었으니까 네. 지표로 삼기 어렵잖아요. 네. 이더리움이 정고점 돌파하는 걸로 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네. 그게 아마 그것도 지표가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더가 언제 고점을 돌파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나고 나서 그런 사이클이 맞아 떨어지면 그렇게 대입을 해도 되는데 네. 일단은 항상 6, 7개월이 딱 대선 끝나고 났을 때 그때부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번 제가 수정을 해봤습니다. 반감기부터 7개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네네. 상승.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내피셜로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세 가지 근거를 갖고 왔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기존 고점을 추세적으로 넘기질 않았어요. 왜냐면 가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한번 최고점을 돌파하고 나면은 네. 그 가격 아래로 절대 안 빠지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빠졌잖아요. 그럼 돌파했다라고 보지만 유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아직 제대로 된 고점을 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불장 느낌이 아니죠 일단. 그렇죠. 불장 느낌이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넘어서 올라가면 알트코인이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 특히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내려갔어야 되는데 도미넌스도 안 빠지고 오히려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 사이클이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책에서 얘기했는데 네. 가격보다 기간을 보라 그랬거든요. 비트코인이 겨울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네.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12개월이 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에는 평균 85%가 빠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77%가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격적인 측면을 보면은 사이클은 깨진 거예요. 기간으로 보면은 사이클은 맞게 된 거고 그거는 이제 변수가 존재한 거죠. ETF나 기간 자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변수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보다는 기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 사이클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사이클이 좀 더 기존대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맞는데 가격의 ETF 변동성. 자금 때문에 가격만 좀 올라갔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 저희가 앞으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첫 네. 번째 사이클이 유지되는지 네. 가장 높은 시나리오니까 저는 이게 한 6, 70%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 정도의 확률로 네. 사이클이 빨라졌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10% 미만으로 전혀 다른 사이클을 만들고 있다. 네. 이 세 가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어쨌든 뭐가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가서 확인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기 네. 때문에 요런 사이클들이나 요런 설명들이 주목해봐야 될 게 변경되는 게 있는지 시장이 바뀌었는지를 계속
투자의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항상 여기 그때도 말씀 한번 해주셨잖아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 있던 데이터들이 이렇게 했고 참고 자료를 쓰고 투자에 도움을 받는 거지 네. 그거대로 무조건 간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들을 최대한 여러 가지로 살펴보신 다음에 투자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호필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시나리오일 뿐이고, 네. 네, 어떻게 보면 뭐 소설일 수 있는 거죠. 그쵸. 과거를 참고로 해서.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네, 투자할 때는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이게 최종적으로 정리된 수정된 제 사이클 정리해 놓은 건데 네. 여름이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부터 반감기 후 7개월도 될 수도 있고 아까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이더리움 최고점 돌파 시점으로도 네네. 볼 수 있고 그거는 나중에 한번 수정되고 상황 보면서 제가 업데이트 네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뭐 항상 새로운 투자 환경을 늘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2021년 뭐 그때도 쌍봉이 나올 줄 뭘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하고 100% 똑같이 되는 건 당연히 없잖아요. 네, 새로운 환경이 나오니까 늘 어려운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에는 예전하고 완벽하게 다르다라고 하면은 또 지표가 없잖아요. 매뉴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하되 변동에 대응을 나름의 원칙을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기출 변형이라고 얘기해 네네. 주셨잖아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거 문제를 풀면서 이게 진짜 기출이 변형된 건지 변형을 페이크한 건지를 몰라요. 나중에 우리 전문가들이 이제 봐서 네, 선생님까지 해설해 줄 때 아 이게 기출 변형이고 네. 변형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원래 예전 흐름이랑 똑같아 문제 그거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사계절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4년 주기 사이클을 많이 얘기해 주세요. 네네. 근데 4년 주기 사이클이 그거 알겠는데 그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하기가 좀 애매해 갖고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네. 쪼개 보다가 어쨌든 농사 짓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저희는 투자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랑 비교해 보면 재밌겠네 라고 해서 나름 제가 잘라서 분석을 해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이론은 제가 만든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한번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끝으로 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책 많이 이제 응원해 주셔갖고 좋은 결과가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나름 전문가도 아니고 고도의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 명의 개인 투자자고 경험을 위주로 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일단 진정성 있게 거짓말하지 않고 관점이 있으면 잘못된 거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시 찾고 피드백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많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투자하면서 변형이 일어나는지를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이 계시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또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히려 상승장을 위한 모의고사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투자자분들 좀 두려워하거나 좀 갑자기 또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또 급하게 뭐 주문이나 뭐 연락 드리면은 좀 조언해 주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 라고 치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에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네,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먼저다 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경매 생기초 13기도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